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독일의 교향소설, 회색지대로서의 교향소설에 대한 내용을 남은 부분을 마저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제 텍스트 52쪽이지요. 그래서 지금 교향소설의 어떤 개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우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과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제 대표적 사례로서 뭐 여기서 몇 작품을 드는데, 우리가 앞으로 대표적 작품들을 뭐 지정각 영상 이런 것도 제가 활용해서 조금 너무 텍스트만 하면 지루하니까 조금 보충을 해서 이제 만들겠지만, 오늘은 교양소설과 관련된 어떤 개념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 작품 내용의 간단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례를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토마스 만의 마이산 짜우브베르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앞에 줄거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소개를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만의 마이산을 보면 그 줄거리도 그때 나왔지만 러시아 출신의 쇼샤 부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성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인들의 어떤 국민성,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진단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한스 카스토르프가 자기가 좀 정열이 미흡하다. 여기서는 둔감한 정열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 정열적이지는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어, 어? 또 열정적인 인간은 못 된다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쇼사 부인이 관련해서 아마 얘기했겠지만 이런 말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는 원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뭐 지금 독일어 수업이 아니니까 원어는 생략하고 번역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참조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만약 당신이 열정적이라면 독일 사람답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뭐 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남부 사람들보다는 조금 그런 게 덜하다는 거죠. 열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열정이라는 것은 삶을 위해 삶을 산다는 뜻인데, 당신네 독일인들은 경험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경험을 중시한다는 말이죠. 독일인들. 알려진 사실이에요. 열정이란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자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만을 제일로 치고 있어요. 그래요. 그건 아주 비열한 이기주의로, 그 때문에 당신네들은 언젠가 인류의 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핵심을 찌르습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시기가.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예상이 또 맞기도 한데, 물론 이제 같은 유럽이지만 이제 중부 유럽, 북유럽이 좀 부유한 국가들이 많고, 남부 유럽은 좀 같은 유럽이라도 가난합니다. 좀 사람들이 게으르고, 여기서 열정이란 말은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도 뭐 이탈리아 예전에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탈리아 잠깐 여행도 가고 했지만, 뭐 기후라든지 다른 풍경이라든지 뭐 좋은 점도 많지만 또 사기꾼도 많고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유럽 여행을 만약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북유럽 쪽은 부유하고, 그죠? 사람들이 열정적인 면은 좀 부족하겠지만 또 이성적이고, 여기 말한 것처럼 경험을 중요시 한다든지 이런 다 장단점이 있죠. 어쨌든 쇼샤 부인이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쇼샤 부인이라는 이 등장인물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독일이 언젠가는 인류의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나온 이후 한 십수년 정도 지난 이후에 실제로 그런 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으니까 이 작가 토마스 만이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뛰어나다고도 볼 수 있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독일인들이 삶을 위해서 삶을 사는, 어?
그런 어떤 민족, 뜨거운 열정과 담을 쌓고 오로지 경험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어? 그래서 자기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만을 최고로 여기는 이기주의다.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언젠가는 인류의 적이 될 수 있다. 운명의 그런 운명을 그래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물론 너무 어떤 한 나라의 국민성을 단순화시킨 지나치게 단순한 일반화한 그런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맞는 표현도 있거든요. 독일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대체로 뭐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생동감이 넘쳐 흐른다든지 뭐 어? 이런 거는 좀 부족하죠. 그죠? 독일인 일반에 대한 어떤 쇼사 부인이 이렇게 진단한 것은 결코 가볍게 우리가 그냥 넘길 대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본래의 자기는 무엇인가, 자기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걸 일깨워주는 그런 게 바로 삶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이런 강박관념과 또 왜곡된 상태까지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샤 부인이 말한 그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이런 헌신적인 태도, 열정적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독일인과 독일 소설에는 이러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어떤 전율이 흐를 수 있는 이런 어떤 열정이 좀 드물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소샤 부인의 의견에 물론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맞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죠? 모든 독일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독일인들은 자신의 삶을 풍요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필요한 가치나 질서에 대해서 경험을 중요시하고 그 경험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어,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에는 삶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가치를 잘 따르겠다는 수동적인 삶의 태도가 사실은 그 밑바탕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교양소설 주인공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양소설에 나온 주인공을 보면은 사실은 주인공이라 하기에는 좀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그냥 거기서 이제 주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주변 인물들이 훨씬 더 어떤 조언이라든지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상담자 역할을 하고 주인공은 그 양쪽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걸 결정을 내릴 때 이제 참조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성격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양소설 주인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한 것을 이제 경험으로 해서 완숙한 단계에 이르니까 이제 교양소설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마이산 대사에서 어쨌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과 이제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작품 중에서 뭐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든지 괴테의 교양소설이죠.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주인공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이 교양소설의 주요 등장인물들 역할을 만약에 나눠 보면은 한쪽은 주인공이고 다른 한쪽은 주인공의 어떤 교양 역정에 필수적으로 어쨌든 필요한 그런 교육자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이 두 그룹 간의 영향 관계가 상방통행이 아니고 일방통행, 즉 주인공은 교육을 받는 쪽으로 또 교육자 그룹은 그 주인공의 교육과 성장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장인물들 상호 간의 어떤 영향 관계를 우리가 볼 때 교양 소설에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또 생각될 수도 있어요. 소설의 중심에는 물론 주인공이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 스토리를 주도해 나가는 인물은 주인공이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 여러 명의 교육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교양소설 주인공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이제 주된 인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수적 인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교양소설, 독일어로 빌동스로만이 원래 인간의 독일어로 빌둥이 인간의 형성 혹은 성장 이런 뜻을 했죠. 로만, 소설 이렇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빌둥스로만인데, 그러니까 이 어원 그대로 만약에 설명하자면 한 인간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인격을 형성하고 또 사회화가 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양소설 주인공이 소설의 줄거리를 주도한다는 의미에서의 주인공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크게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네. 이 교양 주인공이 어디까지나 피교육자다. 교육을 받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개성이 뚜렷한 어떤 능동적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성이 좀 적은 수동적 성격의 소유자인 편이 이 교양소설에서는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삶의 아주 다양한 모습 이런 게 확고하고 완결된 성격이 아니고 삶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지닌 인물을 통해서 훨씬 더 잘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양소설의 주인공이 좀 더 포용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은 이 주인공이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인간 잠재력의 저수조라 하자, 물을 담아두는 통이니까 이게 포용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삶의 복합적인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이 교양소설이 선택한 어떻게 보면 서술 전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하게 이제 계산된 이중적인 서술 전략인데 이 토마스 만의 그 작품 마이산에서도 작가가 의도적으로 서두 부분에 머리말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한스 카스토르프 이야기는 그 친구 때문이 아니라 상당히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이야기 그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이야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그를 위해서라도 말해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서두에 나온 표현인데 또 말미에 가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 그 자체를 위해 이야기한 것이지 자네를 위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네. 여기서 자네는 이제 한스 카스토로프겠죠. 그러나 그건 결국 자네의 이야기였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양소설의 주인공이 인간이 가지는 잠재력, 많은 그런 어떤 가능성,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죠? 그 인간 잠재력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공이 한편으로는 주변의 인물들, 교육자들에게서 계속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선택받은 그런 존재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유한 자아가 상실된 어떻게 보면 개성이 부족한 그런 인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한 경우는 당연하고 뒤에서 말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설사 이 주인공이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상실하고 개성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된다 할지라도 이 양극단 중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는 중립지대에서 양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힘을 부여받은 그런 인물이 주인공이죠. 교양소설에서는 그건 우리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뒤에 이제 대표적 작품 몇 편을 더 뽑았는데 뭐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라든지 늦여름 또 마이산을 한 번 더 언급했는데 이렇게 교양 소설 주인공의 이런 포용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은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보면은 이제 5권 7장에 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서 설명한 내용을 잠깐 봅시다. 5권 7장에는 주인공 빌헬름과 또 극단장인 세를러가 극단의 그 단원들과 모여서 소설과 희곡의 차이점을 놓고 서로 논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토론의 결과 이 사람들은 소설의 주인공은 희곡의 주인공과는 좀 다르다. 좀 소설의 주인공은 수동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성격과 행동을 다루는 희곡은 드라마하고 이제 비교할 때 성격과 행동을 다루는 희곡과 달리 소설은 생각과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은 줄거리가 급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좀 수동적이어야 하고 적어도 지나치게 능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럴 경우에 소설의 주인공의 이 수동성이라는 것은 수동성은 어떻게 보면 수용성,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수용성이라는 표현과도 같은 의미를 갖는 동의어라고도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소설 속의 인물 구도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빌헬름은 다른 주요 등장인물인 뭐 필리네나 세를러나 야르노나 로타리오나 나중에 여러분이 소설을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주변에서 자기에게 교육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개성이 좀 부족한 인물이 주인공 빌헬름입니다. 그 대신에 빌헬름은 수용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의 그런 소유자입니다.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이 주인공 빌헬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교양소설의 특징이기도 한데 무슨 일이든 포용력을 발휘합니다. 넓은 포용력을. 그런 의미에서 빌헬름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주요 인물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포용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점에서 이 빌헬름은 전형적인 교양소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슐러가 한 말을 잠깐 우리가 볼까요? 슐러가 한 말. 슐러는 주인공 이 빌헬름에 대해서 인물평을 괴테한테 이렇게 이제 실러와 게테는 서로 친하죠. 고전주의의 양대 산맥이 실러와 게테 아닙니까? 그죠? 서로 많이 이제 교류도 하고 했는데 실러가 게테한테 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를 읽고 게테한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답니다. 내용을 볼까요? 빌헬름 마이스터는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도 없고 그런 인물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점이 선생님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모든 일은 빌헬름과 관련하여 또 빌헬름 주위에서 일어나지만 애초부터 그로 인해 생기는 일은 없죠. 빌헬름으로 인해 생기는 일은 없다는 거죠. 빌헬름 주위의 사물들은 활동력을 보여주는 반면에 빌헬름은 조형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등장인물들에 대해 다른 소설들의 주인공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게 보면 우리가 이 작품의 말미에서도 이 빌헬름이 인간의 총체성을 실현하고 또 보호한다는 그 탑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 로타리오가 주도하는 그 탑의 모임에 이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긴 수업 시대의 방황을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뭐 방황한다, 편력한다 이런 같은 의미니까 그죠? 이런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빌헬름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좀 머뭇거리죠. 이 탑의 모임에 이렇게 들어간 뒤에도 그 모임에 자주 안밀감이나 불만도 좀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이 빌헬름의 생활은 예전과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소설 맨 끝에서도 보면 이 사회개혁을 부르짖는 귀족 로타리오가 이 빌헬름의 손을 잡고 진정한 사회개혁을 위해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자.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옮기자는 거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이 로타리오의 이 다짐이 이제 빌헬름이 나탈리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나탈리에와의 결혼이 자기한테는 좀 분에 넘치는 복이다. 여기 나오죠. 분에 넘치는 복이라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마지막 빌헬름의 이 마지막 대사와 함께 이 소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로타리오와 함께 이렇게 사회개혁에 나서자는 희망찬 다짐이 있기 바로 직전에도 이러한 작품의 해피엔딩과는 반대되게 빌헬름의 단식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면 이런 문구가 또 있습니다. 자꾸 되풀이하여 저 자신에 대해 눈이 떠지긴 합니다만 항상 너무 늦고 항상 헛된 눈뜸이군요. 저는 정말 야르노시의 그런 혹평을 들어도 될 만한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혹평을 이해했다고 믿었으며 얼마나 그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희망을 품었던지요. 제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운명을 한탄하지만 모두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이며 비참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헬름이 이런 단식조의 말을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자아와 세계의 모순이 좀처럼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괴테의 이 빌헬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작품은 자아와 세계의 조화 혹은 개인과 사회의 진정한 조화는 이 양쪽이 서로 계속해서 충돌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가운데 제자리를 잡아가는 회색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 양쪽 간의 대립과 모순의 해결책은 여전히 오픈되어 있다.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만의 마이산도 그렇고 또 여기 빌헬마이스터의 수업시대도 그렇고 이런 유사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이산의 주인공 한스 카스토르프도 역시 주인공이지만 이 캐릭터에서 볼 때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실치가 않지요. 어느 분명하게 우리가 뭐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특성이 그의 개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성이 그러니까 확실한 개성은 아니죠. 쉴러식으로 표현하면 그 한스 카스트로프는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니다. 아까 쉴러가 한 말을 보면,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이 주인공과 연관해서 또 주인공을 중심으로 물론 일어나지만 이 주인공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스 카스토프로 하여금 주인공이면서도 이야기의 중심에서 오히려 밀려나 있고 그런 어떤 등장인물의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교양소설에서는 주변 인물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이산에서는 세 사람의 교육자인 세템브리니, 나프타, 페프크론 이 세 사람이 교육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사촌인 힘센이나 쇼차 부인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개성이 뚜렷한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제각각 그 성격이 뚜렷하지만은 그만큼 각각 특정 국면에만 이제 제한된 인물들입니다. 반면에 어? 이 사람들이 각각 구체화되는 어떤 인간 활동의 특정 어떤 면들이 총체적으로 투사되는 그런 어떤, 만약에 이제 한가운데에서 이런 연금술적인 교육에 맡겨져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한스 카스토르프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한스 카스토르프는 특성이 없죠. 오히려 흡수력은 뛰어난, 마치 이제 뭘 빨아들이는 해면처럼, 그죠? 손뭉치처럼 흡수력은 뛰어납니다. 개성은 부족하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풍부한 수용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세템브리니와 나프타가 벌이는 논쟁에서 이 사이에서 한스 카스토르프가 제3의 중립지대를 모색하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볼까요? 그 부분을 잠깐 봅시다. 두 사람은 그가 보기에는요, 그는 이제 한스죠. 한스 카스토르프가 보기에는 우리가 화해적으로 인간다운 혹은 인간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논란이 되고 있는 양극단, 곧 궁전의 인문주의자와 문명의 야만 사이에 한가운데 어디쯤에 있으리라 생각되는데도 양극단을 둘러싸고 집요하게 싸우는 것이었다. 이게 한스 카스토르프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화자가 말하고 있는 인간다운, 여기 있죠? 인간다운 혹은 인간적이라는 이 표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그런 제3의 해석 시대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작가 토마스 만이 즐겨 말하는 세계의 중도, 세계의 양심, 세계의 이성이라는 이 표현하고도 비슷합니다. 중도나 중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개의 대립되는 입장의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고 그 양쪽을 다 포괄하는,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도 보면은 정말 자주 나타나는 사회적인 대립이나 갈등 문제,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그죠?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이 정치권이 그런 분열을 야기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대립이나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런 나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대립과 갈등 문제가 어느 한쪽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배척하는 태도는 결과적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게 이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일단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와 의견이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걸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편이 아니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매도하는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특히 보면은 보수 쪽에 보면은 이제 친일파들이 많죠. 조상들 중에서. 어느 쪽에 이제 그 시대적 상황에서 강자에게 불붙어서 기생한,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치 시대 때 제3제국주의, 그죠? 나치 부역자들입니다.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나치 부역자들을 전부 처단하고 도망간 사람들 지금이라도 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발 잡으면은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이게 국민들의 통합이나 서로 화합이 잘 될 건데, 우리는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어온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또 그런 걸 이용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 저는 아쉬워요. 정치적인 이야기는 깊이 있게 안 하는 게 좋겠고요. 일단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긍정하는 동시에 또 부정도 하는, 그리고 양쪽으로부터 똑같이 거리를 두는 객관적인 태도가
오히려 이 양쪽의 첨예한 대립관계를 둔화시켜서 결국에는 조화와 화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만이 주로 반어적 서술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아이러니, 독일어로는 이로니라죠. 이 반어적인 서술기법을 토마스만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어적인 그 서술은 묘사 대상을 통체적으로 드러낼 때 주인공의 그 어떤 수용적인 성격과 함께 오히려 상승작용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만이 뭡니까? 이 마이산 소설의 주제가 응축된 목표, 그러니까 주인공의 인생 역경의 최종 목표처럼 보이는 눈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장 제목이 눈이에요. 눈.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 환영일 수도 있고 그 소설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이게 환영인지 아니면 눈보라 속에서 한스 카스토르프가 그걸 체험한 건지 이제 애매한데 어쨌든 환영이든 간에 실제로 눈보라 속에서 이 한스 카스토르프가 체험했던 간에 이 주인공이 인간의 총체성의 어떤 그 경험을 이 눈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이제 했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게는 죽음과 삶 이런 서로 대립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리 인간의 통체성을 나타나게 해줄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구상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인간은 선과 사랑을 위해 죽음에다 과거의 지배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죽음을 너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빌헬름과 마찬가지로 한스 카스트로프도 역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달려온 건데 그렇지만 힘들게 얻은 이 깨달음이 바로 그날 저녁 숙소에 오면은 이 깨달음이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문구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 저녁 식사는 왕성한 식욕으로 해치웠다. 그가 꿈꿨던 것은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생각했던 건 역시 이미 그날 저녁에 더 이상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 만이 모든 것을 긍정하고 또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런 반어적인 상황, 이런 문구가 작품 속에서 특히 마이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반어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본 이 눈의 장 이후에 이 소설의 스토리가 거의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반어적인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양극단적인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괴테의 빌헬름이 마이스터 수업시대에 나오는 그 주인공 빌헬름이 끝까지 자아와 세계가 서로 공존하고 그런 해석지대에 머물면서 양자 사이의 모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미완성으로 이제 오픈한 걸로 이렇게 해놓죠. 개방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만의 카스트로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가면은 아직까지도 그 깨달아야 할 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오픈된, 개방된 형태로 끝납니다. 그 작품에서 나온 표현을 볼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물의 정신적 그림자들에 대해서는 지배하듯 이런 저런 몽상에 잠기듯 카스트로프도 사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독일 교황소설에서 자아와 세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례를 슈티프트의 늦여름이라는 작품에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여름이라는 작품도 우리가 앞으로 후에 아마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교양소설 작품들을 하나씩 다룰 건데 그 중에 오늘 했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든지 또 토마스 만의 마이산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슈티프트의 늦여름이라든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든지 뭐 이런 소설들이 이제 교양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니까 그럴 예정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교양 소설의 개념, 교양 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대표적 작품의 사례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작품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작품 속에서 다루기 때문에. 늦여름 같은 경우는 일단 넘어갑시다. 우리가 뒤에 또 다루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결론부에 가서 우리가 교양소설에 대해서 결론을 보고 오늘은 마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제 작품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부가 여러분 텍스트 62쪽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쭉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 독일 교양 소설은 그 이제 사전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은 자아와 세계의 조화로 막을 내립니다. 물론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 조화로운 결말이 현재 존재하는 질서 속으로 편입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순응한다든지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런 조화로운 결말이 결국에는 반어적으로 유보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오픈 결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적이라서 좀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또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늦여름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렇고 빌렐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나 마이산의 결말도 그렇고 주인공의 깨달음이 바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교양 주인공의 세계와의 조화가 적어도 그 주인공이 발을 내딛고 있는 현재의 그 질서에 대한 순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주인공이 현존하는 질서를 초월해서 현존하는 질서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제3의 곳, 회색지대라고 표현했죠. 제3의 장소를 향해서 또다시 길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양 소설이 조화와 균형을 지향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통합과 초월의 해석지대를 찾아 나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교양 소설은 이 문학에서 보면 그 자아와 세계의 어떤 변정법적인 지향이다. 변정법적인 지향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마치 둥근 원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은 어떻습니까? 모양이 둥글죠? 근데 처음부터 둥글지 않았죠. 원의 시작은 사각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뾰족한 사각형이 그 끝이 이제 각이 졌죠. 이런 각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제 이게 경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 삶에서는 이렇게 부딪히는 가운데 차츰차츰 이 모난 구석이 이제 둥그러져서 결국은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교양 소설에서는 이런 둥근 원의 기억이 들어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둥근 기억을 일깨워줍니다. 둥근이라는 것은 결국 통합이죠. 초월을 향한 어떤 비상, 또 다른 사람과의 조화,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과 똑같지는 않다는 그런 어떤 해석지대가 독일 교양소설에서 결국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과 오늘까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교양소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해석지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교양소설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적인 교양소설 작품들 쪽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을 시간이 될 때 미리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대부분 장편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만은 어쨌든 미리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교양소설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